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9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죠? 예상 문제들은 잘 본 것 같은데 몇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모터 쪽을 그린 사람은 있는데 또 설명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또 제대로 못 그려가지고 어? 설명은 또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동차 공학에서 핵심 세 가지가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연료전지잖아요. 연료전지.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터를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전기전자 기본 개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뒷부분으로 가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걸로 보고, 물론 전기전자 개론을 들은 학생들은 뭐 복습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을 거고, 안 들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이전 강의를 잘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전기전자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전기전자 책을 하나 구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그 과목을 수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터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에서는 모터 배터리, 그 다음에 연료전지차는 모터 배터리 연료전지 이렇게 되잖아요. 수소차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 전기차에서 기존 자동차에도 모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몇십 개, 몇백 개 들어가. 모든 움직이는 건 다 모터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여기서 했던 모터는 뭐야? 이제 그 엔진을 대체하는 모터죠. 트랙션, 견인하는 모터. 트랙션 모터라고 하는데 그 핵심 엔진을 대체하는 모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DC 모터가 있고 AC 모터가 있죠? DC 모터, AC 모터 이렇게. 어. 그래서 DC 모터도 이제 그냥 DC 모터가 있고 DC 모터가 있고 그냥 DC 모터. 그다음에 여기 브러쉬가 없는 DC 모터. 어? 이렇게 쓰나? BLDC 모터 이렇게 있고, AC 모터는 동기 모터, 비동기 모터, 그죠? 그 동기 모터, 그다음 비동기 모터를 이제 다른 말로 유도 모터라고 하지. 유도 모터. 지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자동차에 대략 이 세 가지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이 브러시리스 모터는 아주 소형 경차 아주 작은 경차 수준의 전기차. 전기차는 이걸 채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도 모터하고 동기 모터가 지금 많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유도 모터하고 동기 모터. 그래서 이 이제 DC 모터는 이제 설명을 저기 했었죠.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뭐 N극, S극이 있으면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철심이 들어가서 너무 여러 번 하면은 지겨울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또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문제 해답은 여기에 N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흘러가고, 이 전기가 흘러가면 이 전기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이 자기장이 중첩되는 쪽과 중첩되는 거를 봐가지고 여기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은 더 자기장이 세고 이쪽은 작으니까 이쪽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서는 눌러주는 힘이 발생하고, 이쪽에서는 반대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래쪽에서는 이쪽이 더 자기장이 센 거지, 이쪽보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들어 올려지고, 이런 걸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라는 거 있어.
이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전류가 전선으로 흘러 들어가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 자기장과 이 기존에 있는 자기장이 합해지는 쪽과 서로 반대되는 방향. 그 차이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몰려 있는 쪽이 센 거죠. 힘이 센 거지. 그래서 누르는 힘, 여기는 반대니까 올라가는 힘.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연속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정류자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반 바퀴 돌았을 때 바꿔주는 게 이제 정류자 역할인데, 그것 때문에 이 정류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계속 달아. 이게 돌면서 이렇게 생긴 링 같은 거에 요 내부가 돌면서 방향이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브러쉬 없는 모터. 이게 사실 동기 모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브러쉬 없는 모터는 이제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 그래서 경차 수준의 전기차에서는 이게 채택하는 꽤 있고, 아마 이제 요즘 뭐 전기차가 대세고 전기로 가는 무슨 그 카터 같은 거 뭐라고 그래 그거 카터나 뭐 스쿠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모터들 선택해서 쓸 거예요. 그다음에 유도 모터는 이제 이렇게 전자석을 N극 뭐 S극에 해당하는 전자석을 몇 세트를 만드는 거죠. 전자석 만들고 전자석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컨트롤해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기고 하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그 안에 이 철심을 이렇게 넣어두면 자기장이 돌아갈 때 여기에 이 축이죠. 회전축, 그 철심으로 감아놓은 회전축이 이제 전자기 유도가 생기면서 따라돈다. 그래서 여기서 유도가 생기면서 따라돌기 때문에 슬립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유도 모터고, 동기 모터는 아예 얘 자체가 자석이면, 이 회전자 자체가 자석이면 슬립이 안 일어나고 그냥 같이 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같이 돈다. 그래서 얘가 효율이 더 좋겠지. 슬립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히토리로 이제 이 아주 센 자석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동기 모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보면 유도 모터하고 동기 모터를 이렇게 경쟁적으로 써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히토리 가격이 비싸니까 이 전자석 자기장이 센 그 전자석이 비싸기 때문에 유도 모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근데 이걸 쓰면 동기 모터를 쓰면 더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대신에 고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전기전자 개론을 쭉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배터리를 한 2주 정도 하고, 연료전지 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종합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되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특강을 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좀 드리든가 할 텐데, 자율주행. 제가 너무 그냥 욕심을 부려서 요즘 핫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의지만 있으면 영상에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해요. 영상에 보면은 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래는 지금 결국 자율주행 차로 갈 거 아니야. 에? 자율주행 차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율주행인데 전기차지. 예? 전기차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얹혀져 있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차의 개념 자체가 운전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무실이야. 움직이는 사무실. 자동차의 개념이 움직이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기술로 얘기하면 바퀴 달린 컴퓨터예요. 바퀴 달린 컴퓨터. 자동차가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 다 컴퓨터. 다 바퀴 달린 컴퓨터인데 이 자동차 자체가 다 컴퓨터인데, 전기전자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거기에 기존의 내연기관이 안 어울리잖아. 어? 그래서 전기로 가는 것이 더 어울릴 뿐더러 이
자율주행이 거기 얹혀졌을 때 모든 게 전기, 전자, 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체 잘 굴러가도록 하는 건 여전히 우리 기계공학과 엔지니어들이 해줘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항상 발전해도 궁극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은 기계가 맡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이런 개념을 잘 알면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 전기에 능통하고 컴퓨터에 능통해도 자동차 못 만들어요. 근데 자동차는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부품만 이걸로 대체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의 그 비중이나 그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점점 전기전자 쪽에 더 많은 이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계하는 사람들도 지금과 같은 융합의 시대에는 이런 정도를 좀 알아야 돼. 상식을 좀 넘어서서 준 전문가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취업 시장에서는 굉장히 앞서갈 수 있어요. 그냥 컴퓨터만 하는 사람은 힘들어, 이거. 그런 사람은 또 기계 배워야 돼요. 기계나 다이내믹. 그러니까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 자율주행 하시는 분 오셔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기억나요? 예. 그분이 이제 어 제일 어려운 게 기계라고 그러잖아. 다이내믹. 어? 뭔가 이렇게 컴퓨터 하는 사람은 전자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자도 컴퓨터는 아는데 기계가 제일 어렵더라.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제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차 시대에 기계 베이스에서 전기전자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 달린 컴퓨터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에, 엔진보다는 모터가 들어가는 게 더 어울리고 또 배터리가 중요해진다. 배터리가 그렇게 별로 안 중요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배터리. 이제 오늘부터는 배터리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 배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해졌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해졌지?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의 배터리 아니면 시계의 배터리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어? 그걸 이제 1차 전지라고 해요. 1차 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이 배터리가 중요해졌냐 생각하니까 스마트폰인 것 같아.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기존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냥 계속 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이 되는 거를 2차 전지라고 불러. 2차. 2차 전지.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1차 전지. 충전, 방전. 충전이 가능한 거. 충전 가능. 이게 2차 전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2차 전지 하면 저게 뭐지? 그랬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우리 그 시계에 들어가는 이런 거죠. 2차 전지는 이제 충전이 가능해서 여러 번 쓰는 거죠.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지. 그러나 이제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충전 방전은 오래되면 점점점 처음에 뭐 1.5V였는데 오래 쓰면 이게 1.3V로 떨어지고 더 오래 쓰면 1.0V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은 못하죠. 유효기간이 있어. 뭐 1000사이클, 1000번 반복 가능하다. 뭐 10,000사이클. 지금 아마 지금 쓰는 그 2차 전지는 한 1000사이클 수준일 거예요. 한 개가. 그걸 10,000사이클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1000번, 1000번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2차 전지 현재 1000사이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쓰는 거래요. 수명이. 근데 자동차는 10년, 20년 타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10배 수준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이제 굉장히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앞선다는 리튬 이온 전지도 어, 더 이상 이 효율을 못 내. 지난 10년간 효율이 거의 뭐 몇 프로 수준밖에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한계가 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돼야 돼요. 리튬이온 말고 다른. 어? 그래서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부품을 갈아 끼든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배터리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배터리에서
역사부터 해봅시다. 지금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요. 첫 번째, 배터리 역사 짧게 살펴보고, 두 번째, 배터리의 종류를 살펴보고, 세 번째,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한 네 가지 정도의 다양한 것 중에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2차 전지의 이제 원리,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배터리가 뭐냐? 역사에서 첫 번째, 전지란 무엇인가? 배터리란 무엇인가? 전지. 또는 이 전지를 셀이라고도 해요. 지금 영어로 배터리인데 셀이라고도 하고 배터리라고도 해요. 배터리. 이렇게. 그래서 보통 1차 전지는 1차 전지는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많이 부르고, 물론 프라이머리 배터리라고도 해. 배터리. 근데 보통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많이 하고, 2차 전지는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많이 해요. 배터리를 더 선호해. 뭐 막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셀이 L이 두 개지. 셀이 뭐예요? 셀? 세포지, 세포. 그러니까 가장 그 낮은 차원의 전지를 셀이라고 부르고, 배터리는 이제 그것도 배터리지만 그 셀이 여러 개 모여서 더 집적화된 것을 배터리라고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개념적으로는 똑같지만 좀 더 큰 거를 보통 배터리라고 하고, 그 배터리의 가장 그 최소 단위를 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보통 셀, 배터리 막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전기차에서 그 셀이 이제 단위 배터리지. 셀이 모여서 모듈을 형성하고, 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스택. 예를 들어 뭐 이게 셀이면 요거 셀을 뭐 이렇게 뭐 6개 정도를 해서 모듈이라고 하고, 요 6개짜리를 뭐 또 뭐 3개를 한다거나 6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택. 어쨌든 이게 다 배터리인 거죠. 이게 다 배터리. 태양전지 같은 거 있죠? 솔라셀, 모듈, 솔라 모듈. 그 다음에 그 태양판, 그땐 플레이트라고 하지. 플레이트. 태양전지는 솔라셀, 모듈, 플레이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셀, 모듈, 스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자동차 그 뭐야 에, 일론 머스크 자동차를 보면은 테슬라죠. 테슬라 자동차 보면은 얘들이 지금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가 모터가 여기 보통 사륜구동으로 해서 모터가 2개 있어요. 모터가 2개. 전륜구동으로 하나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앞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후륜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다 있을 수 있고, 테슬라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 기동 모터죠. 기동 모터가 아니고 뭐라 그래? 트랙션 모터. 엔진 대체하는 모터. 이렇게 달려 있고, 배터리를 여기에 잔뜩 깔아놨어. 요 바닥에. 여기에 잔뜩 배터리를 깔아놨어요. 스택을 잔뜩 깔아놨어.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그 이런 리튬이온 전지 이것들을 이렇게 이런 건전지처럼 생긴 것들을 잔뜩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게 각형 모양의 배터리도 있고, 또 파우치라고 해서
왜 그 납작한 거, 이렇게 이게 파우치형, 실린더형, 각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잔뜩 몇백 개인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오지. 어? 배터리 화재. 그 화재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충전할 때 화재가 잘 돼요. 충전할 때. 그래서 배터리 구조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고 화재가 안 나도록 냉각을 해야 돼. 테슬라는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요 사이사이에 이 두 줄 사이사이에 그 냉각을 시켜요. 요렇게 유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말하자면 냉각수를 흘려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것 같아. 예? 테슬라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냉매를 흘려요. 냉매를. 그래서 이런 이제 냉각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 기계과에서 많이 해결을 해줘야 돼. 배터리 자체 연구는 이제 그 화학회사 LG 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또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스택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충전 시에 많이 발생하고 또 뭐 로드 많이 걸렸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적절하게 이제 열 관리해 주는 거. 배터리를 관리해 주는 시스템. 이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뭐 유량을 잘 조절한다거나 또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이게 어떤 것은 먼저 충전하고 어떤 건 나중에 충전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고르게 쫙 충전이 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 이런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기계공학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전체 틀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야?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전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이게 사용할 때는 그거지. 이제 만약에 2차 전지면은 이제 충전할 때는 다시 전기를 넣어서 화학 에너지로 어? 바꿔주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쓸 때 또는 방전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역사를 보면은 아주 옛날에 뭐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2000년 전에 항아리에서 고대 전지가 나왔대요. 이게 역사를 보면은 역사 2000년 전에 첫 번째 2000년 전 어디 이라크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죠? 바그다드면 이라크 항아리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 구리 실린더 플러스 어떤 막대 막 전극같이 생긴 막대를 발견했어. 이게 구리와 철로 돼 있대. 구리 플러스 철. 막 근데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이 배터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구조적으로 배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대의 이 바그다드니까 어 이라크잖아요. 어? 이라크. 이란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라크가 이라크나 이란 해서 여기 또 바벨로니아 제국
굉장히 그 앞서간 문명이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뭐 그 4대 문명 중에서 굉장히 빠른 앞선 문명이 여기 이제 있는데, 수메르, 그 이전에 또 수메르 제국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고대 문명을 보면은 오늘날 기술에 근접하는 것들이 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놀라워요. 과연 과거에 저런 게 있었을까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제시된 최초의 그 개념은 이제 1786년 갈바니라는 사람이, 갈바닉 전지 들어봤지? 갈바니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갈바니가 개구리 해부 실험을 하다가 전기가 이렇게 발견을 해. 전기를 발견해. 즉 동물 전기. 우리 몸에 생체 전기가 있잖아요. 동물 전기를 발견해. 개구리 해부 실험. 그래서 동물 몸에 전기가 있으니까 동물이 이 몸 자체가 일종의 배터리 같은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거의 동시대에 에, 볼타가 있어요. 볼타는 몇 년인가? 볼타. 볼타는 1799년, 86년. 조금 다르네. 1799년 구리 아연 전지 발견했는데 1799년 구리 아연 전지를 개발하는데, 거의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완성품을 만든 거고, 요 갈바니의 이 실험을 보고 이 볼타를 안 썼네.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때 볼타가, 그래서 볼트의 단위가 요 볼타에서 나왔어요. 볼테이크이란 용어도 있고, 볼타가 여기도 이탈리아 사람인데, 동물의 체액이 전해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야. 동물의 체액이, 이 동물의 몸에 있는 체액이 전해질 역할을 한다. 전해질이 뭐예요? 전지를 이루는 4대 요소가 있지. 4대 요소. 양극이 있어야 되고, 음극이 있어야 되고, 양극과 음극이 붙으면 안 되니까 여기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넘나드는 어떤 이온이 뭐 예를 들어 리튬 이온이다. 그러면 리튬 이온이 이 분리막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리튬 이온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리튬 이온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이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도록 여기에 어떤 주로 액체, 전해액, 꼭 액체일 필요는 없어요. 전해질, 일렉트롤라이트, 전해질이라는 어떤 뭐 주로 산도 있을 수 있고 알칼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그러면 이 전해질은 그 수용액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금속 이온들이 잘
분리막 사이의 틈으로 잘 넘나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근데 이게 4대 요소예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그래서 볼타가 동물의 체액이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요. 최초의 전지를 만들어. 그게 이제 볼타스 파일인데 여러 개를 이렇게 얼기설기 만드는데 볼타스 파일 무더기 볼타의 전퇴라고 그러는데 볼타의 전퇴 조금 이따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그 전지의 역사 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